네, 경제의 신을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통찰을 키워가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넓혀가는 세상 유익한 코너죠. 신과 대화. 오늘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발발한 지 이제 1년하고도 거의 1년 반에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또 뭘 더 살펴볼 게 뭐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 전쟁과 관련한 배경이나 쟁점이나 역사나 또 그 전후의 구조가 사실 간단하지는 않은 거였는데, 우리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결과나 그 진행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대충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던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이제 러시아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이 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한 분 당연히 모셨겠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발했으며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까지 쭉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말 맞죠?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됐긴 했는데, 네. 그냥 그 뭐 원인 분석이나 우크라이나는 왜 그러고 러시아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좀 결여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매번 왜 러시아는 저 정도 되면 그만하고 말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얘기부터 좀 들어야 이 두 나라, 특히 러시아를 둘러싼 유럽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좋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쭉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네. 뭐 분석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저게 사실인가?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사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아무래도 국제 문제 같은 경우는 영어 기사들을 많이 소스로 하잖아요. 네. 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죠. 로이터 통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이 좀 많이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다음 좀 전에 그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쟁 자체가 엄청 복잡한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안 복잡한 전쟁은 없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면 그럼요. 오죽 복잡하면 못 풀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 전쟁이 이제 좀 특히 굉장히 복잡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그 푸틴이 이 전쟁을 개시를 하면서 세 가지 명분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가 나토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한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특수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나토 문제는 나토가 자꾸 러시아 쪽으로 팽창하려고 그렇죠. 한다. 네, 그렇죠. 그거 우리에게 그다음에 굉장히 위협이다 그 말이었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안보에 너무 치명적인 위협이고 특히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그렇다. 이건 이제 되게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고,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특수관계. 우리는 형제다, 형제국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국가 간 관계의 문제고,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돈바스 내에 러시아계 동포 보호 문제를 얘기했는데, 돈바스는 이거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그렇죠.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또 국내적인 차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한 차원, 국가 간 차원, 네, 국내적인 다 차원이 얽혔군요. 다 얽혀 있고, 이제 보통은 이 전쟁을 국제 정치 차원에서 많이 그 조망을 하는데, 이 전쟁은 단지 이제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언어적인 것까지 이렇게 총망라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모나 실체를 파악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전쟁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의미에 비해서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이냐 또는 얼마나 균형적이냐 예.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쭉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교수님이 네. 생각하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런 배경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를 설명해 주시다 보면 네.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게 맞았구나. 이건 다르게 알고 있었네. 네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한번 해보죠. 확인해보는 계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으시면 어떨까 예. 싶은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던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A가 B를 공격하면 우리는 항상 B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서 또 침략당했네, 저 편 들어줘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 인지상정이죠. 예, 네.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또 우리 역사하고 또 비슷한 면이 있으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점부터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7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요.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네네. 슬로바키아, 헝가리, 네. 몰도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일종의 지정학적 요충지,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만이 아니고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게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역사하면 독립투쟁사 이퀄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저 동네에 있는 땅은 대충 어정쩡한 곳에 있어서 그쵸. 그냥 큰 나라가 저 땅 다 가져갔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네, 쓸 네. 때는 폴란드 땅, 네. 러시아가 쓸 때는 러시아 땅. 네. 동시에 이제 러시아도 일부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그럴 때도 일부는 있고. 폴란드가 이제 그럴 그런 때도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하고 되게 다른 점은 또 뭐냐면요. 우크라이나는 가진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땅도 좁고, 그 다음에 자원도 별로 없고, 우리가 지금 되게 헐헐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사람 하나로 그렇죠. 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은 정말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땅도 그 국토도 좁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일단 영토가 러시아 다음으로 커요. 유럽에서 두 그래요? 번째로 영토가 넓어서요. 우리나라 면적의 6배. 프랑스, 정도. 독일보다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예. 우크라이나가 넓고요. 그다음에 인구도 4,300만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전의 통계예요. 지금은 그 유럽으로 난민으로 빠져나간 그 우크라이나 국민 수가 80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구가 많이 변화를 했을 텐데 어쨌든 전쟁 전에 인구가 4,300만 정도면 적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다 자원도 풍부해요. 철광석, 석탄, 우라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땅이 너무 비옥해서 그래서 씨를 안 뿌려도 난다고. 조금 과장하면 씨만 뿌려놓으면 거두기만 하면 될 네. 정도. 그래서 예. 그 우크라이나 발명이 유럽의 빵바구니이고 전쟁 나고 막 곡물가 뛰고 식량난 막 그랬던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굉장히 가진 게 많은 나라인데 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2021년 그 1인당 명목 GDP가 4,800불이거든요. 유럽에서도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독립하고 그래도 좀 시간이 흘렀는데 네. 왜 아직도 그러면 이렇게 유럽의 최빈국을 면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이 전쟁하고 직결되는 건데요. 그래요? 그게 이제 지역 갈등, 그러니까 동서 갈등.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러시아 쪽에 치우친 곳은 러시아, 친러시아. 네. 이쪽 유럽 쪽에 있는 쪽은 그렇죠. 친유럽. 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심해서. 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 이건 우크라이나 내부 지도거든요. 예. 보시면 여기 이게 우크라이나인데요. 가운데 강이 흐르네요. 예, 가운데 이게 드니에프르 강인데요. 이 강을 따라서 왼쪽 유럽 쪽이죠. 네. 유럽은 친유럽 성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돈바스 얘기하는 게 여기거든요. 네. 돈바스는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 루안스크 공화국이랑 도네스크 공화국 두 주를 합친 거예요. 루안스크 주랑 도네스크 주랑. 저 공화국 또는 주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부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루안스크 주, 도네스크 주 이렇게 예. 되는 건데요. 이쪽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 동남부 같은 경우는 친러시아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땅 자체가 옛날 제정 러시아 시대 때 17세기, 18세기 후반쯤에 이제 제정 러시아가 새로 이렇게 병합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예. 러시아어를 압도적으로 일상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나라가 친서고 친러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우크라이나 2004년 혹시 오렌지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네네. 딱 거기까지만 들어봤습니다. 네, 그 오렌지 혁명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항상 우크라이나는요 이렇게 친석으로 나라가 네. 이렇게 예.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친석 대통령 후보, 예. 친러 후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슬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친중 친미가 왔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해가 식으로. 돼요. 그래서. 예. 근데 여기 지금 색깔로 확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친서구 후보를 예. 지지한 거고 이쪽은 압도적으로 친러 후보를 지지한 거인 걸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영호남 갈등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라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양분이 있군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리상으로 보면 동서로 양분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 약간 남북의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는 동남부와 그렇게 해서? 북서부로 나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이 한창 이제 벌어지는 곳이 6이고 여기가 이제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예.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을 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렌지 혁명 잠깐만 워낙 네. 유명한 건데 네. 또 이제 막상 뭐지 하면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04년에 이제 대선을 했는데 친러파인 야누코비치가 이겼어요. 예. 근데 그게 부정선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저항해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시민들이 친서구 유시엔코 대통령 그 후보 쪽을 지지를 했고 그런 분들이 다 오렌지색 옷이나 오렌지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다시 했거든요. 다시 해서 친서구 친유럽 쪽이 예, 친유럽 쪽인 유시엔코 대통령이 이제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로 지역 갈등을 말씀드렸지만 예. 지역 갈등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는 그런 지역 갈등이 이제 정말 고질적인 우크라이나의 문제인데 그거를 정치권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예. 그걸 조장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후진성이 더 큰 문제고요. 그리고 특히 더 문제인 거는 이렇게 특히 이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통령이 6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특히 2000년 이후로는 그게 친서구, 친러, 친서구 이런 왔다 식으로 갔다. 예,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해야 될 텐데 네. 스윙 외교를 한 거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친서구, 친러 둘 다 똑같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 완전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젤렌스키가 7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그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차라리 정치적인 연고가 없으니까 부패 커넥션에서도 오히려 자유롭겠다. 차라리 새로운 친구가 그렇죠. 낫겠다. 그다음 또 젤렌스키가 또 그걸 내걸었고요. 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거를 그 그만큼 제일 부패가 심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치의 후진성, 예, 어떤 혼란, 그로 인한 어떤 전국 혼란, 뭐 이런 문제가 갈등 있었고, 봉합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지금 전쟁으로 사실 이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갈등 상황으로 대입되고 있다가 이번 전쟁하고는 어떻게 연결됐어요? 네, 이제 근데 그 전에 네. 사실 이제 이번 전쟁이 작년 2월 24일에 네.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2014년에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거든요. 그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것도 딱 그것만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유로 마이단 네. 혁명. 예. 그 유로 마이단의 유로가 유럽이란 뜻이고요. 마이단이 광장이란 뜻이에요. 예. 유로 마이단이라고 하는 게 키이우에 있는 그 시청 앞에 이제 넓은 광장 광장을 이름이에요. 얘기하는데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 그렇죠. 뭐 그런 거 시청 광장 예. 뭐 이런 건데요. 옛날에 그 오렌지 혁명도 이제 거기가 주 무대였던 건데 오렌지 혁명이 있고 10년이 지나서 예. 201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그 오렌지 혁명으로 친서구 유시엔코 대통령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거에 누가 됐냐면 다시 친러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 사람이 바로 그때 부정 선거 때문에 또 한번 쫓겨났다.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혼란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친러 대통령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유시엔코가 EU 가입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또 쏟아져 나온 거죠. 아하. 말도 안 된다 항의를 하면서. 예. 그게 2013년 11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시민들이 막 그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유럽에 있다. 네. 그다음에 야누코비치의 그런 식의 어떤 전행이랄까 그런 것들을 막 규탄하는 시위가 2014년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요. 결국 또 이겼어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겼고. 그래서 결국은 야누코비치가 또 야반 물러났어요? 도주, 야반 도주를 했고, 그리고 나서 친서구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네. 근데 이 친서구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한 정책이 그 당시까지 그 우크라이나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러 지역은 러시아어를 압도적으로 일상으로 사용했다고요. 아까 저 파란색 지역. 네. 예. 근데 그 친서구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한 조치가 그 러시아어의 공용어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로마이단 혁명이 이제 친서구 혁명이잖아요. 예, 그게 예.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친러 성향이 강한 동남부에서는 아 이거 걱정되는데 이러고 마음에 안 지켜보고 들죠. 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언어법까지 이제 나오고 하니까 바쁘니까. 이제 제일 그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이 크림반도였거든요. 네, 거기서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안 하겠다. 우리 러시아 가겠다. 독립할래 우리는. 우리 분리 독립해서 러시아로 갈 거야 하고 주민 투표를 했는데 네. 97%의 찬성이 나온 거예요. 감정 싸움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푸틴이 땡큐 하고 받은 거죠. 음. 그래갖고 이제 크림이 러시아로 합병이 됐어요. 그때 푸틴이 쳐들어온 게 그러면 푸틴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나중에 나중에? 크림 예, 반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릴 텐데 예.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크림이 러시아로 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이제 또 그 동남부 중에 돈바스 우리 네. 지금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거기서 우리도 러시아로 가겠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하겠다. 예. 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네츠크랑 루안스크 거기서 이제 분리 공화국이 네. 만들어진 거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말 총 들고 정부. 싸우는. 그렇죠. 진짜 내전이 이제 일어나서 그게 이제 1년 넘게 벌어졌고 그 내전이 그 우크라이나 내의 내전이 아니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국제전이 될 위험에 처하게 돼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휴전협정이 맺어지는데 이걸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있었는데 중요한 건 민스크 2 협정인데요. 예. 그 협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분리공화국에 자치권, 그러니까 특수지위를 부여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언제 그게 2015년 15년 2월에 2015년 2월에 내전 이제 모든 전투행위를 스톱하고. 중단하고 그 대신에 이 돈바스의 자치공화국 두 개의 자치공화국 그러니까 예. 분리공화국에다가 예. 자치주의를 부여하겠다 헌법을 개정해서 그때는 파란색 지역도 오케이, 오렌지색 지역도 오케이 했다는 어쨌든 거죠. 협상을 해서 한 그게 거니까. 인정이 됐고 예, 그게 예.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까지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걸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공화국에서는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러면서 아하, 예. 8년 동안 계속 내전을 해온 거예요. 아 진짜 총 들고. 네, 계속 내전이 이어져 오다가 8년 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고. 최근에 네.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게 그런 내전이 8년 동안 지속되다가 2022년 2월 24일에 네. 이제 러시아가 드디어 침공을 하면서 이제 전쟁으로 비화가 되게 된 거죠. 그럼 확대가 된 러시아가 거죠. 침공한 명분은 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약속 안 지키냐? 예, 그게 이 동네 컸죠. 친러 그 자치구는 자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그런 그게 명분이었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세 번째였고 첫 번째는 예. 나토 너네 약속 안 지키고 왜 계속 팽창하느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 아하. 요거였고 예.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이웃 국가가 아니다. 우린 형제 국가다. 이제 요것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거 예. 세 번째가 이제 이 돈바스 문제. 왜 민스크 협정을 안 지키느냐. 너희들 이 자치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렇군요.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돈바스 내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 우리 동포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푸틴이 전쟁을 개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2014년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왜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전쟁을 지지하는지도 대충 설명은 되네요. 논리적으로 네. 이쪽 시각에서 보니까 맞네? 뭐 그런 건데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죠.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네. 새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근데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75%더라고요, 국민들 75%. 그다음에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83%.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예.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상황은 지금 이 전쟁 도대체 누가 이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잘 싸웠어. 네. 그러나 아직 다 이긴 것 같지는 않아. 우크라이나가. 네. 이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거 뭐 당연히 러시아가 금방 속전속결로 이기지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아니 이게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 대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 세계 2위 맞아? 막 어떤 그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예. 아니면 효율성이나 속도 면에서 이거 좀 문제가 좀 많네.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됐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너무 잘 싸웠다라는 거죠. 정말 생각보다 기대 예. 이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지금 전황도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1년의 전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은 이게 지금 현재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잘 못 싸우고 한 건 맞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 3, 4개월 안에 여기 이만큼 이 보라색까지 합쳐서 이만큼 보라색과 주황색이 러시아가 다 합쳐서 새로 차지한 영토예요. 네. 이번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요 밑에 후에. 크림은 예전에 2014년에 이미 갖고 있었고요. 예. 요 보라색까지 다 합쳐서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가 되거든요. 이거를 러시아가 전쟁 시작하고 한 5월, 6월 정도에 다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림은 원래 갖고 있었고 러시아가 여기 있으면 이 크림하고 러시아를 잇는 육로 회랑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랬는데 작년 이제 8월, 9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 요 보라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탈환을 하게 됐어요. 아하,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금 교착 상태인 건데요. 그럼 지금은 분홍색은 러시아 영토, 네. 보라색은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분홍색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면적하고 비슷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교착 상태지만 엄청나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여러분 바흐무트 많이 들어보셨을 예, 예.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딱 저 지점이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푸틴이 처음에 이제 최소 목표로 이 전쟁 시작한 게 돈바스 해방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푸틴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돈바스가 아까 제가 루한스크랑 도네츠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루한스크는 100% 점령을 했는데 지금 분홍색 안에 쏙 들어갔다는 네, 거죠? 근데 예. 도네츠크는 54%밖에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이 바흐무트가 바로 이 도네츠크 고 점령 못한 거기 딱 초입에 거기에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흐무트 자체가 요 동남부로 사통팔달 이렇게 요충지이기도 한데다가 어쨌든 도네츠크를 다 그 원래 네, 공헌했던 네. 대로 하려면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야. 젤렌스키도 여긴 절대 포기 못해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되게 상징적인 그렇군요. 격투가 치열하겠네요, 저기서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전투를 밑 그라인더라고 얘기를 해요. 고기 분쇄기. 갈아 넣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많이 희생당한다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저렇군요. 예. 우크라이나가 잘 싸운 건 맞지만 이기고 있냐 하면 또 그건 또 다른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5%를 점령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요렇게까지지만 네. 아까 그 이프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제 오늘 뉴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기밀문서 유출됐을 때 예. 우크라이나군이 춘계 대공세를 시작할 거고 이제 어제 예. 오늘 내일이다 뭐 크림 뭐 폭격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후에 전황은 또 어떻게 그 반전될지는 이제 그러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복잡한 전쟁이군요, 생각보다. 네, 엄청.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저 조금 전에 보여주신 세계 지도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점령을 해서 영토 국경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 현상 변경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러시아의 이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이고요. 좀 뭐 말할 것도 없이 반인륜적 행위인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예. 유엔에서 이제 압도적인 그 찬성, 그러니까 141개국의 찬성으로 제재가?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결의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규탄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반면에 제재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응징이잖아요. 예, 그러면 규탄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는데 제재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그 제재안에 제재도 동참하실 분 하면 다 손 들고 동참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제가 예.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이게 그 제재 지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지금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 이제 회색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사실 보면 회색이 굉장히 넓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정도고요. 정도 더한 거. 전통적인 아시아 국가 중에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딱 4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한국, 또 어디죠? 대만, 싱가포르. 예. 그렇게를 제외하고는 동남아 어느 나라도,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어느 나라도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귀찮아서 답을 안 한 거야가 아니라 네,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많은 나라에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예. 또는 이런 제재 국면을 이용해서 오히려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점을 취하는 거죠. 자기 나라의 국익이나 실리를 취하는. 그거는 뭐 이해는 돼요. 국익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규탄은 하고 제재는 안 하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규탄도 하지 나라가 말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잖아요. 거기 대표인 마크 그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은 러시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예. 러시아에 대항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규합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인구의 16%에 불과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중립을 선언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침묵하거나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전쟁을 가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신냉전의 도래, 냉전의 귀한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그렇죠. 하신단 미국하고 말이에요. 소련이 오랜만에 싸우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냉전 시대에는 자본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이념에 따라서 이제 세계가 쫙 나뉜 거라고 한다면 지금 그 가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냐 권위주의 국가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미국이 가치의 전쟁을 얘기를 할 때 러시아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근원적인 대상은 중국이죠. 그렇죠. 원래 네. 중국하고 그쵸. 요즘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중국이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이 전쟁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표면적인 입장 뒤에 그 미국식 가치의 패권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연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동병상련.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쟁 이후에도 중국은 러시아하고 그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굉장히 더 친해졌어요. 예. 더 친해졌고요. 그리고 경제 협력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가서 그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막 시베리아의 힘 2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힘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와 중국 간의 에너지 동맹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예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로 가는 가스관. 가스 파이프라인. 그게 이미 2019년에 원이 예. 개통이 됐는데
투도하겠다. 술을 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이제 되게 밀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 이제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많다면서요.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고리가 인도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인도는 인도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도가 러시아 무기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예요. 전통적으로. 그거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재로 인해서 이제 지금 러시아 원유가 더 싸졌잖아요. 예, 그거 사다 드린다면서요? 엄청 쟁여놓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룰라 대통령이 네. 베이징 가서 미국 전쟁 좀 부추기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잘못이 있던데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제 속을 뒤집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또는 이제 러시아하고의 그런 협력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일본도요. 네. 그 혹시 사할린2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할린 2. 네. 그것도 무슨 가스 맞아요. 담아오는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할린에서 그러니까 원유하고 LNG 생산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전쟁 나고 제재 시작되면서 그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던 영국 기업은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일본은 여전히 그 미쯔비시 상사라고 네. 저희 뭐 종합상사 강제동원 있죠? 예. 때도 얘기됐던 그 지분 10%를 아직도 일본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도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로부터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규탄은 했는데 제재는 참여 안 하는 거는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나토 회원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가 딱 일사불란하게 나뉠 수 있지만 예. 사실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를 통해서 사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예전처럼 이념이나 가치에 따라서 쫙 갈리기는 힘든. 쟤들이랑 안 놀 수가 없죠. 어느 그렇죠. 편이든. 다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물론 이제 어떤 원칙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반인륜적인 전쟁 행위에 대한 규탄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동시에 어떤 자기 국가의 국익이라던가 실리라고 하는 걸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가 나쁘지만 러시아와 척질 수는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쟁에, 그러니까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 거 중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 나라가 미국과 맺어왔었던 관계와 러시아와 맺어왔었던 관계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나라마다. 당연히. 예. 그 다음에 또 이 전쟁에 대한 판단도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전쟁 자체는 너무나 나쁘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예. 그 전쟁에 이르게 된 어떤 맥락이라든가 그거에 배경이라든가 대해서는 거기에 러시아의 대한 공감도 가 그런 뜻이에요. 판단들은 또 우리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입장을 주로 보지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굳이 저렇게 탱크를 몰고 뭐 어떻게 이지. 그러나 네 마음도 나는 이해는 간다 러시아. 예. 그래도 전쟁하는 건 안 돼.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요. 이제 전쟁만 안 했으면 러시아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주장하는 어떤 것들 중에 우리가 그래 뭐 그럴 수 했다 있겠다. 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전쟁이 그 명분의 정당성을 오히려 무너뜨려. 러시아가 쳐들어온 전쟁의 명분이 하나가 나토가 너무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의 자치구는 왜 자치 약속 안 지켜? 그리고 생각해 보니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형제 국가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 이런. 그것 중에 나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이 됐을 거라서 이번 전쟁이 러시아가 침략한 모양새가 됐긴 했으나 사실상 러시아가 자위권 발동한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네. 나토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는 제 전공상 러시아어를 할 수 있어서 러시아 자료를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어가요. 러시아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어 자료에도 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어권 자료하고 예. 크로스 체크나 트리플 체크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가능한
입증 가능한 어떤 자료들에 근거한 어떤 객관적인 랄까요? 그런 상황만 이제 네. 말씀을 예.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토 네, 나토. 팽창과 러시아의 대응 이야기. 네. 예. 사실 이제 나토 관련해서는 그 나토가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소련에 대항한 예. 북미와 유럽 국가 간의 집단 안보 결사체라고 예. 하는 건 이제 너무 자명하잖아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철의 장막을 열어 젖히고 이제 냉전이 끝나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토가 있을 이유가 있나? 주적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런 예. 식의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나토 팽창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게 1인치 발언인데요. 사실 이제 실제로 그 1인치 발언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유명한데 그게 뭐냐면 1990년에 독일 통일 막 얘기 나올 때요. 사실은 그 당시 소련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독일 통일이 좀 힘든 상태였어요. 왜냐면 그때 동독에 소련군도 있었고 네네. 막 그것도 빼야 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 국무부 장관이 베이커가 고르바초프랑 만나서 예. 좀 도와달라. 만약에 소련이 도와주면 우리가 이 나토가 요 위치에서 1인치도 동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확대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라고 이제 약속을 한 동서독 거예요. 통일 과정에서만 좀 도와주면 네. 나토 스톱시킬게.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더 이상 러시아 쪽으로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말로.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네. 이게 구두 약속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증거 있어?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증거가 있어요. 왜냐면 제임스 베이커하고 고르바초프가 한 그 대화록이요. 네. 지금 기밀 해제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 그러니까 미국 안보 문서 기록 보관소가 있거든요. 내셔널 예. 시큐리티 아카이브라고 거기에 정말 워딩 하나하나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베이커가 그런 약속을 보니까 한 번만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2번인가 3번 얘기했고 이제 고르바초프는 나토 확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어는데 라고 이제 나토의 존재 자체가 이유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럼 그건 러시아 문서로도 남아 있고 미국 쪽 문서로도 남아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 쪽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저희에게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훨씬 있죠. 그렇죠. 예, 네. 다 객관적일 수 있어요. 러시아 쪽에 있으면 너희들 주장이라고만 또 할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이제 실제 그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그 약속 안 지켜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도 보여드릴게요. 예. 그 이후로 나토가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동서독 통일 도와준 네. 이후에. 예. 네,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위반인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 왼쪽은 원래 나토 회원국이었고요. 요 가운데 얇은 보라색은 냉전 종식되고 나서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이거든요. 나라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나토 회원국 사이에는 근데 벨라루스는 러시아 맹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벨라루스 빼면 우크라이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는 나토하고 국경을 접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저기 1번, 2번하고는 이미 국경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는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그다음에 사실은 나토 회원국이 되면 이제 네. 군사 인프라들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바로 코앞까지 네, 그게 유럽군 탱크와 미사일이 온다. 나토에 이제 그런 상태고요. 네. 근데 사실은요, 그 러시아가 처음부터 그 나토 팽창에 대해서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반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옐친이 이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옐친뿐만 아니라 푸틴조차도 러시아의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힌 적도 있어요.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한다고요? 그럼 그러니까 가입해서 그럼 누구랑 외계인이랑 싸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네. 고르바초프는 더 이상 유럽의 안보 체계가 소련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함께 집단 안보,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공동의 안보 체계를 만들자라고 그런 꿈을 꿨거든요, 고르바초프가. 누구를 상대로? against whom?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어게인스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군대는 그냥 있는 같이. 거고 안보는 있는 거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더 이상 러시아를 적으로 삼는 안보가 아니라 우리 유럽 자체를 함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러시아가 가입하고 나면 그 나토가 사실상 와해되는 효과를 노렸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영리한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푸틴도요.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다음에 대통령 된 다음에 빌 클린턴 만났을 때 예. 만약에 러시아가 이해가 존중된다면 why not?
우리라고 왜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예.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2차, 첫 번째로 나토가 확대된 게 이제 폴란드, 체코, 헝가리였거든요. 예, 이 예. 나라들 다 옛날 소련이랑 되게 친했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그때 대통령이 옐친이었는데요. 아이고 좀 틀리잖아요. 약속이 하긴 했지만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그때 그 옐친이 다른 단서가 뭐였냐면 그 대신 더 이상 그러지 마. 여기까지야? 특히 소련 속했던 나라들은 절대 안 돼.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절대 안 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안보 보장해 라고 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러시아 나토 기본 조약이에요. 그게 1997년에 러시아와 나토가 우리 이제 앞으로 협력하면서 서로 예.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기본 조약을 맺어서 사실 이번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1997년 이전으로 되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 기본 조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까지만 봐줬는데 더 계속 오니 그것도 안 돼. 이제 그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군사 인프라를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회원국을 다 무효로 네. 하라가 아니라 예. 적어도 군사 인프라는 물려라, 1997년 물려라. 이전으로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 이전으로 돌려놔라라고. 나토 가입까지 어쩔 수 없지만 그 네네. 미사일이나 이런 거 온 거 있으면 그건 일단 뒤로 빼. 네. 근데 어쨌든 옐친도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토 확대가 될 땐 더 문제였던 게 뭐냐면 여기는 발트 3국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나라들은 옛날 소련에 속했던 예,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에스토니아랑 라트비아는 인구의 25%가 러시아인이에요. 그다음에 리투아니아하고는 영토 문제가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네, 그러니까 예. 그 리투아니아의 깔리닝그라드라고 하는 게 러시아 역의 영토예요. 뚝 떨어진 영토. 네,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섬처럼 러시아 영토가 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1차 때 뭐 폴란드가 나토 들어가는 거랑은 차원이 전혀 다른. 더 민감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푸틴이 뭐 이건 아니잖아. 역시 저항했지만 그때도 오케이를 했어요. 알았어. 네, 오케이.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랑 조지아는 절대 안 돼. 였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네, 그때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토가 5차례에 걸쳐서 팽창을 할 때 러시아가 항상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때문에. 현실화되면서부터. 우크라이나만 아니면 그래도 완충지대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근데 과거에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나라들은 본인들이 가입하고 싶었겠죠, 나토에. 그럼요. 러시아가 무섭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그럴 자기들을 수 위협할까 봐.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나토 들어갈 수 있어. 그랬을 때 제일 반대한 게 동유럽 국가들이죠. 왜요? 러시아가 나토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나토 위험할 가입한 보람이 보람이 없잖아요. 보람이 없군요. 예.